자, 그러면 이제 1부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우리 이민철 선생님의 복잡 반응 과정의 교육적 의미에 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요 불꽃 요거 하나의 메타포입니다. 설명을 해버리면 이게 그 밑줄 쫙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밑줄 쫙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측 불허를 거부하는 거죠. 창발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예이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켓에 뭔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 경험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복잡계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아마 나중에 끝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이게 사실 그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유롭게 제가 발표하는 과정에서 같이 끼어들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이제 되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이제 그러지 못하고 이제 소수의 분들이 이제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최대한 그 복잡 반응 과정에 맞게 한번 중간중간에 좀 개입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방해도 하시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결론의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면 벌써 결론 다 끝났으니까 중간에 끝나도 이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즉, 제가 연구한 것은 이 복잡 반응 과정의 핵심인데 이 복잡 반응 과정은 원래 교육학기는 아니에요. 경영학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육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에서 우리가 애들한테도 의미를 갖게 만드는 것인데 그 의미가 있음으로써 애들은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의지가 생겨난다고 보는데 이것을 그 복잡기랑 전혀 관계없는 두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랑시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미트라 역시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랑시르라는 사람은 원래 교육학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육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트라 교수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분인데 이 랑시르의 주장과 미트라의 주장과 복잡한 과정의 주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저의 연구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도 우산을 이렇게 덮는 그런 방식으로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 반응 과정과 랑시르가 미트라가 어떻게 그 학습자를 흔들어 깨우느냐, 이 흔들어 깨움으로써 창발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 핵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랑시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요. 프랑스 68혁명 유명한 거죠. 68혁명 때 이제 만들어진 그런 사상인데 그 당시 중요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평등교육이 뭐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평등교육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주장은 모든 학생들에게 해나 직원 달라도 동일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게 어떤 프랑스 교육의 어떤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비판이 들어오죠. 어떻게 모든 애들이 가정이 다른데 그 다른 애들에게 똑같은 것을 가르치게 되면 유리한 애가 있고 불리한 애에 따라서 그 학생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 이런 그 비판이 있는데 랑시에르는 둘 다 비판합니다. 둘 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영원히 평등할 수 없다. 그럼 뭘까요? 궁금하죠. 일단 궁금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양반의 이제 관심이고 두 사건과의 만남이 나타납니다. 자코토라는 사람 처음 들어보죠. 이 자코토라는 사람은 그 1세기 반전 사람이에요. 19세기 사람인데 자유주의 사상가로서 그 부르봉 왕가가 이제 복권되면서 이제 쫓겨납니다. 네덜란드 지배하에 브뤼셀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느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라는 그런 그 요청을 받고 문제는 전혀 그 본인이 네덜란드 말을 몰라요. 그런데 그 애들은 프랑스 말 전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 텔레마코스의 모험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소설을 네덜란드 말로 번역된 것을 알고 그 두 번역본과 원본을 가지고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해라. 알아서. 문법도 알아서. 발음도 알아서. 해석도 알아서. 결론적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둬냅니다. 교수님이 열심히 설명한 것 이상으로 놀랍게 애들이 프랑스어로 작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 가르침의 원리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 교육학의 원리를 이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만은 번역본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원본을 암기하면서 문장과 단어를 서로가 비교해가면서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는 이 규칙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애들은 희열을 느낍니다. 예. 바로 여기에 창발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아, 이 경험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보편적 가르침에 올리는 바가 이런 겁니다. 모든 선생님은 내용을 모르고도 가르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모든 학생은 지적 능력이 동일하다. 그리고 모든 것 속에 모든 것이 있다. 마치 복잡계 원리 비슷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랑쉐르가 말하는 사람은 19세기 노동자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노동자 하면 특히 좌파에서는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지향성이 있다 그럽니다. 어떤 혁명의식을 가지고 노동자의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 주장인데, 근데 막상 랑쉐르가 노동자들의 신문, 뭐 보고서 등등등을 봤더니 노동자들이 전혀 그런 정체성이 없어요. 그럼 뭘까요? 노동자들은 오히려 노동자를 탈피하려고 하는 게 더 많아요. 노동자 아닌 그 꿈을 꾸는 겁니다. 뭐 시를 쓰고 철학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이것을 정통 그 소위 좌파에서 볼 때는 그건 타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랑쉐르는 오히려 거기서 해방의 가능성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노동자는 노동자다워야 한다. 이건 오히려 지배층이 원하는 논리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어떤 깨어나가지고 노동자의 그 운명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지배층 또는 이론가들의 그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따라서 해방이다. 이렇게 이제 랑쉐르는 해석을 달리는, 그러면서 유명한 그 좌파의 거두인 알티세르와 결별합니다. 원래 제자였거든요. 결별해가지고 새로운 주제, 그 노동자 주체. 그 당시 알티세르는 프랑스 68 혁명을 할 때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온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노동자들은 어디까지나 교수나 이론가들의 지도를 받아서 움직여야지 너네 자기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알티세르 입장, 즉 노동자들을 대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랑쉐르는 바로 그 점을 비판하는 거죠. 또 노동자 자신이 주체가 돼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어떤 뭐 떠오르는 의문 없습니까? 이게 전혀 사전에 짠 게 아니거든요. 제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아무런 의문이 없으면 제가 잘못하는 것이고, 그죠? 뭔가 풀리지 않은 의문이 이제 생겨나길 바라는 겁니다. 자, 이제 랑쉐르가 평등교육에 관해서 주류 담론을 이제 비판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정권에서는 영원히 평등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바로 이 학습을 하고 못하는 것은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 문제다. 모든 사람이 학습 능력이 같을까요? 지적 능력이. 우리 선생님들만 하더라도 지적 능력이 다 다르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객관적 사실일까? 랑쉐르는 지적 능력이 평등하지 불평등한지를 아무도 모른다. 하나의 가정이다. 그렇다면, 가정이라면 평등하고 접근하는 게 어떨까? 이게 그 양반의 입장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질까? 바로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면 애들이 바로 그때부터 그럼 뭘 하지? 이런 그 뭡니까? 의지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포인트를, 장점을 더 가지고 평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베풀어주는 게 아니라 각성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지가 깨어나는 것이 바로 평등이다. 그래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지적 능력이 평등하다는 걸 믿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사를 랑쉐르는 해방된 교사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런 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의지를 일깨운, 즉 어떤 소위 포기 의식을 탈피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변화된 학생을 해방된 학생이라고 이제 랑쉐르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 보면 랑쉐르의 중요한 입장이 드러나고, 이것이 바로 복잡 반응 과정과 연결되는 점인데, 복잡 반응 과정이나 랑쉐르의 입장은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시적으로서 인간과 인간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집단도, 어떤 정부도, 어떤 군대도, 어떤 제도도 한 사람도 해방하지 못한다. 해방이라는 것은 인간 속에서 실존적으로 결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해방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관점. 이게 정통 좌파와 구분되는 그런 지점. 무지는 용서할 수 있어도 무신은 용서할 수 없다. 바로 학생들을 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 이게 해방이다. 자, 질문 없습니까? 이래서 그게 네, 그 학습하는 학교에 나오는 그 결함의 관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학교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그걸 비판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거기서도 나오는데 아이들은 그 배우려고 하는 그 욕구가 충만한데 그 학교에 들어와서 결함이 관점으로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점점 배움의 욕구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그 조인어라는 분이 비판을 했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비슷하다는 느낌이 네, 들었어요. 일맥상통하는 점이네요. 그죠? 예. 그 사실 제도적으로 평등교육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사실은 학생을 믿어주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넘어갑시다. 자, 요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이제 결론입니다. 즉, 베풀어주는 그런 평등이 아니라, 그런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찾아가는 학습, 이것을 랑세르가 꿈꾼 그런 학습이고, 바로 평등은 바로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즉, 결단에서 해방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의 사례가 있습니다. 인도 출신의 미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뉴델리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에 가서 사무실 내가지고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컴퓨터를 설치해주고 인터넷 깔아주고 아무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내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애들이 몇 개월 뒤에 와봤더니 스스로 알아서 지네끼리서 도와가면서 컴퓨터 활용법, 영어 모르는 애들 그 속에서 영어로 이루어진 설명 읽어냈고, 놀랍게도 뭡니까? 스스로 애들이 학습을 하더라. 나중에 보니까 어려운 어떤 생물학적인 지식도 전부 다 애들이 터득을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 미트라의 이제 그 교육 학 이론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들로 하여금 질문을 갖게 만드는 거다. 질문을 갖게 만들려면 교사가 먼저 질문을 해야 되는데, 큰 질문이 이게 교육의 출발이다. 큰 질문이 뭐냐? 해답이 없는 질문 또는 해답 구하기 어려운 질문, 즉 꼭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 이런 질문을 큰 질문이라고, 즉 애들의 잠자는 의식을 깨워주는 그런 질문, 이런 겁니다. 0보다 작은 수가 있을까? 등등등등,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애들의 의식을 깨워주는 거, 바로 이게 뭡니까? 잠자는 애들을 깨워주는, 이런, 아까 그 랑셰르가 애들을 깨워주는 것은 해방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바로 미트라는 바로 이런 큰 질문을 통해서 애들을 깨울 수가 있다. 또 할머니 방식, 즉 교사가 애들을 어떤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애들을 격려하는 그런 할머니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애들을 깨우는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얘기고, 복잡 반응 과정하고 이제 결합을 시킵니다. 복잡 반응 과정은 사실은 벌써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복잡성 패턴이 벌어진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가 만들어진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의미 만들어지면서 창발이 일어나고 조직화가 일어난다.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좀 체계화시켜서 지금 정리하는 것이 복잡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남과의 대화도 포함되지만 나와의 대화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반복과 변형,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반복만 일어나면 뭡니까? 창발이 안 일어나겠죠. 근데 그 속에서 말하다 보면 변형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반복과 변형이 만나서 변증법이 되고, 그 속에서 창발이 일어나고 예측 불허의 어떤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기 이 점에 주목하는 것이 복잡 반응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벽이 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일체의 어떤 제한이 없는 그런 대화 속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창발이 벌어질 수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유가 필요하다. 너무 조급하게 몰아채워서는 창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 흐르듯 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어떤 자기주직화 또는 창발 같은 그런 복잡성 패턴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 자, 이 뇌과학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이제 지지가 됩니다. 이렇게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이게 복잡 반응 과정은 바로 의미를 통해서 사람을 일깨우는 것이다. 바로 그 속에서도 창발이 일어난다. 자, 탈중심화. 아까 이제 김영희 교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복잡 반응 과정에서도 어디까지나 리더도 중요하지만은 상호작용의 주체는 누구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즉 학생 또는 교사, 이런 식으로 소위 어떻게 보면 중심에 안 위치는 사람들이 바로 주체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잡하는 과정에 그것을 맨 처음 만든 사람이 그 책의 맨 결론 부분에
제목이 The Importance of the Ordina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평범함의 중요성, 즉 어떤 주변의 중요성, 어떤 센터가 아니라 어떤 주변부, 다시 말하면 소위 개개인들의 어떤 그 구성원, 에이전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잡반응 과정과 랑쉐르와 미트라는 소위 학생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측면에서 만날 수 있다. 즉 저는 그것을 네 가지 개념으로 이제 묶어놨습니다. 즉 탈 중심으로 묶을 수가 있고, 또 창발로 묶을 수가 있고, 또 상호작용을 묶을 수가 있고, 또 의미로서 묶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묶지는 않고 우산 개념으로 이것을 묶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사점을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닐까. 이 신뢰의 중요성은 뭘까요? 이게 애들끼리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신뢰가 없어요. 그러면 자유롭게 대화 못합니다. 그죠? 어떤 벽을 쌓게 되지요. 예술 및 철학으로서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그 여백, 못을 대못을 안 보는 것, 밑줄 쫙 이런 식으로 고정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그 뭡니까? 메타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 대충 맞췄죠? 네네 감사합니다. 이민철 선생님께서 원래는 이렇게 한 60페이지 되는 분량의 글을 미리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다 읽어보고 이거를 또 요약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우선 질의를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혹시 질문거리가 있으면 채팅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래도 되고 이제 죄송합니다. 요 밑에 나와 있는 제 그 주소로 혹시 어떤 개인적인 질문이나 관심 있는 분들 납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그 원고를 보고 토론을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과 조금 다른 방향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전에 결함의 관점으로 학생들을 보지 말아야 된다, 직접 평등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 다 좋은데, 그래도 이제 학교에 교실에 들어가 보면 선생님은 아이들 똑같이 대하려고 하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나는 성취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먼저 발표를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침묵을 지키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런 어떤 격연 대화가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또 교사이기 때문에 학급 전체를 또는 수업을 이끌어가야 되는 면에서 어느 정도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학습하는 학교에서 그 생산적인 대화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생산적인 대화라는 데 들어가 보면 좀 대화를 생성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토킹 막대를 사용한다든가 어떤 토론 규칙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주신 원고에 보면 바보만들기, 랑시에르는 이렇게 어떤 그 조작적인 행위를 바보만들기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실이라는 그 여건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이게 우리 모두가 이제 실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제 매일 고민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판단해도 저도 이제 평생 그런 고민하면서 교육을 해왔는데요. 랑쉐르의 이 관점은 어쨌든 원론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 이제 주문자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우리 현재의 교실 모습이고 랑쉐르 관점은 원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원론적인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뢰도 필요하고 그리고 랑쉐르의 입장을 들어보면 학생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못 믿게 된 것은 자기 책임이라기보다도 주변에서 끝없이 태어나서 뭡니까? 너는 못해. 계속 무시, 아까 뭡니까? 무지는 용서할 수 있어도 무시는 용서 없다는 말씀이죠. 계속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그게 이미 내면화, 즉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래요, 그죠? 뭡니까? 유치원 때도 안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점점 애들이 갭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 말은 점점 무시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뭡니까? 갭이 생겨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갭을 막 메꾸려면 뭡니까? 정말 지난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평등 만드는 것보다도 사실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순간순간의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평등하게 봐주는 게 훨씬 어렵다는 것이 랑쉐르의 생각입니다. 네, 그게 벽이 없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똑같이 다 대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선생님은 아이들에 대할 때는 진짜 평등성을 갖고 대하되 사실 부족한 면이 있을 때는 그걸 채워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캐나다 온타리오 사례에서 보면은 UDL이라고 있어요. 유니버설 디자인 퍼 러닝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보편적 학습을 위한 우리 당 교수님 계시지만 그 특수화를 위해서는 특수화를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을 한 분 더 붙여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좀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그 랑셀의 비판이 유효화 될 것 같아서 사실 좀 걱정은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 질문과 이제 실은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뭐가 지금 부딪히고 있냐면은 현실과 언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현실적으로 당연히 그런 고민해야 되는데, 랑셀 입장은 이렇습니다. 사실 그 애들이 학교 올 때 벌써 많이 격차가 실은 벌어져 있어요. 그죠? 이 벌어지고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을 그러나 제도적으로 보완해 줘야 되는데, 실은 제도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향한 희망이 뭐냐면 복잡하는 과정에서는 뭡니까? 바로 애들끼리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갭을 메꿔간다는 겁니다. 즉 경험이 많은 애와 없는 애들, 적은 애들이 그 상호작용을 쓰고 서로가 서로 배워줌으로써 최대한 그 경험의 갭을 메꾸게 되면 뭡니까? 그 격차도 줄일 수 있다. 교사 혼자 힘으로, 제도만의 힘으로 그 격차를 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 아마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다른 이제 발제자들이 계속 발표를 하실 텐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이해 발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 복잡 적응 체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많이 풀어가고 있더라고요. 다양성과 중복성, 근접 상호작용,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다양성과 이계성이 생길 수 있는 작동하는 통제, 다른 말로 일정 경계, 또 뭐 이상한 끌개 이런 것을 이제 활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학습할 때 비판을 하시면서 그것은 사전에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좀 이제 유연성을 많이 가미할 수 있는 복잡 가능 과정으로 나가야 된다. 복잡 적응 체제에서 복잡 가능 과정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비교하신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만 더 설명해 주세요. 오늘 아마 발제에서 좀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은 이 복잡 적응 체제하고 복잡 반응 과정의 큰 차이가 첫째는 이 복잡 반응 과정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시적 접근입니다. 즉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 속에서 복잡성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그 점에 주목하는 것이 복잡 반응 과정인데 복잡 적응 체계는 미시보다는 거시적인 차원에 중점을 둔다는 거. 두 번째 차이점은 제가 보기에는 그 복잡 반응 과정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복잡 적응 체계 속에서는 그래도 어떤 합리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물론 복잡 반응 과정에도 그것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계획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획에서 어긋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있고 그 어긋나는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심지어 어떤 말을 하면은 실수까지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을 그 복잡 그 반응 과정의 창시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실수조차도 창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개념은 복잡 적응 체계는 없거든요. 상당히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그 점에는 볼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열띤 토론이었는데요. 아마 이런 이론과 현실은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음 또 토론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는 이제 첫 번째 발표는 여기까지